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남편의 집과 직장이 지방이라 지방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원래는 학교에서도 피아노를 전공했고 오케스트라 단원 생활도 했었고 학생들을 좀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좋아했던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늦은 나이에 만났어요. 저도 남편도 원래는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고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느끼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신랑은 저보다 2살이 많거든요. 저도 신랑도 40 넘어서 하는 결혼에 둘 다 집에서 정말로 결혼 안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환영하는 결혼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집, 특히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손주는 다 봤네, 그려. 노골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치셨어요. 게다가 제가 잠시 쉬고 있는 동안은 전에 뭘 했는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혹시나 왜 쉬냐? 이래라 아깝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말이죠. 이미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왔던 터라 지겨웠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그냥 일 그만두고 노는 백수인 줄 아셨는지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전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구시렁거리는 거 말곤 딱히 무슨 소리를 더 하신 거 아니었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 생활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사람 많고 바쁘기만 한 결혼 생활에 지겨워진 상태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전 당분간 쉬기로 남편은 비교적 한적한 지방으로 발령을 신청했어요. 어차피 둘 다 모아놓은 돈도 꽤 있는 편인데다 양쪽 집안 자체도 형편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고 저희는 저희 먹고 입을 것만 생각하면 됐으니 부담이 덜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집들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방 어느 한적한 동네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곳이었지만 남편도 저도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동네와 어딜 가도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던 서울 생활이 정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말이죠. 어차피 남편도 가깝다고 나나 부모님에게 엄청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고 시부모님들도 저희 부부를 시도 때도 부르시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한동안은 그냥 평화롭게 지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저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 시어머니만 빼면 말이죠. 그런 저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도련님의 결혼부터였습니다. 영민이가 결혼을 한다네? 정말? 도련님이? 어, 그런데 신부될 아가씨가 형민이보다 10살이 어리대. 어? 10살? 도련님이 이제 막 40이 되셨거든요. 근데 결혼할 상대가 30이면 이제 막 20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좀 놀라긴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도련님 능력 있으시네. 어머니 좋아하시겠네. 당신한테 이제 잔소리 안 하시겠다. 아, 그렇겠네. 그건 좋다. 이렇게 둘이 함께 농담 아닌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젠 시어머니가 손주 관련으로 뼈 있는 말을 저에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말이죠. 동서는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정말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니, 예사롭지 않았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말을 막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형님은 왜 여태 결혼 안 하신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어? 그냥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좋은 사람이라 한 거지 뭐. 아이는 안 낳으실 거예요? 딩크족 뭐 그런 건가? 딩크족 그런 건 아닌데, 딱히 애써서 낳을 생각이 없는 거야. 하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자연적으로 갖기 힘드시긴 하죠. 무리해서 몸 상하는 것보다 안 낳는 게 낫죠. 게다가 애 있으면 돈도 더 들 텐데. 순간 무슨 말을 하나 했어요. 저를 그냥 백수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무시당할 정도의 회사에 다니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방에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도련님이 다니는 회사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보다 안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더 그때 당시는 예비 동서였던 동서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 뒤에 덧붙인 말들로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 둘이 벌잖아요. 듣자 하니 동서는 집안도 좋고 본인도 도련님 못지않은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부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시했습니다. 두 분이 나이 들어서도 잘 사시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시긴 해야겠어요. 은연중에 비웃음이 걸려있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때가 첫 만남이었어요. 처음 만난 손윗동서가 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진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첫인상은 당연히 좋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나네요. 어려서 그런가? 뭐가 어려? 우리랑 차이가 크게 나서 그렇지. 30이면 어디 가서 어리단 소린 절대 안 듣는 나이야. 그 정도면 그냥 성격이야. 결혼을 말려야 하나? 자기가 무슨. 그냥 둬.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동생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골라왔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며 말릴까 하더군요.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남의 연애사에 그렇게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동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애교를 부려댔어요. 나중에 시댁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런 거였겠죠. 게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동서가 어리다는 걸 가장 좋아하셨어요. 나도 손주 보겠구나. 전 애기 많이 낳고 싶어요. 외동딸로 커서 그런가 복잡거리는 집안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제가 봐도 동서는 어머님이 듣기 좋을 말들만 골라서 하긴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자기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며느리 본다는 것도 예뻐 죽겠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교도 부리지 옆에 꼭 붙어서 같이 장도 보지. 게다가 저렇게 손주를 많이 낳겠다는 이야기도 하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넌 어쩜 그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니?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참 며느리 보고 없다고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 같은 며느리 다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에이, 형님도 좋은 며느리시잖아요. 좋기는 무슨 애도 못 낳는 나이에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동서는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또 그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꺼낸 걸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 보고 동서가 씩 웃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못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혹은 남을 그렇게 자기 아래에 있다는 거 확인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게 더 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전 동서를 싫어하긴 했어요. 전 그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만족감을 채우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동서는 매번 그랬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사사건건 저랑 비교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나이도 있고 뭐 동네방네 떠들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둘 다 없었던지라 정말 작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단이나 혼수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시긴 하셨지만 남편이 다 늙은 아들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니냐며 그냥 넘기는 바람에 시어머니만 입을 삐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 휘황찬란하게 해왔습니다. 그걸 해오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에게 평소에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으셨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며 환심을 샀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작은 며느리가 정말 예뻐 보일 수밖에 없긴 했을 겁니다. 나 원참 이런 대접받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정말. 왜요? 형님도 다 해주셨을 건데. 동서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긴 뭐래. 그냥 지들 반지만 나눴겠지. 정말요? 에이, 그건 너무했다. 아무리 없어도 기본은 해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알면서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한 번 보곤 선심 쓰듯 말하더군요. 형님도 가방 같은 거 하나 고르세요. 동서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쟤한테까지 돈을 써? 쟤는 그런 거 볼 줄도 몰라. 사실 저도 서울에서 난다긴다 하며 제일할 땐 명품 가방 꽤나 들고 다녔었거든요. 사실 서울 본가에 두고 온 가방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봤고 많이 있으니 사실 별 욕심이 없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나이가 몇인데 이런 명품 가방은 하나쯤 있어야 욕 안 먹어요. 사람들이 어디 경조사에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오면 욕한다니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어차피 동네만 다니는데 그런 좋은 가방 들고 다닐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더니 동서가 갑자기 확 정색하더군요. 형님, 좀 눈치 없으신 타입? 지금 제가 우리 결혼식에 들고 오실 가방 사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결혼식도 크게 하는데 하객분들이 제 형님 되실 분 행색도 볼 텐데 좀 그러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 말에 정말 머리에 댕 하고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더 놀란 건 그 말을 듣고 동조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네. 그건 작은 애기 말이 맞구나. 가방 얼른 하나 사. 아니,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들고 갈게요. 안 사도 괜찮아요. 어머, 형님 명품 가방이 있으세요? 그래도 하나 사요. 보나마나 오래된 걸 텐데. 아니, 진짜 괜찮아. 너는 사준다는데도 왜 그렇게 궁상을 떠니? 그냥 하나 사. 둘이 함께 하도 몰아붙이면서 닭달 아닌 닭달을 하길래 그냥 대충 보고 가격 괜찮고 평소에도 들기 편하겠다 싶은 거로 하나 골랐어요. 명품 가격은 대충 다 알고 있었으니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전 배려한다고 그렇게 고른 건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들은 동서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역시 비싸고 좋은 것들도 많이 들고 많이 봐야 그게 좋은 건지 안다니까요. 형님 취향이 참 소박하시네요. 아, 정말 그 가방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 제가 동서를 너무 짜증나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난 이 동네도 너무 좋고 그 문제 빼면 너무 평화로운데. 어떻게 보면 고집도 좀 있긴 했겠죠. 저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에겐 평탄했고 저만 그렇지 못한 결혼식 준비가 끝이 났어요. 그 결혼식도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사사건건 제가 기분 상할 말들을 했어요. 난 이런 결혼식 못 해보나 했다. 큰 결혼식은 큰 결혼식대로, 작은 결혼식은 작은 결혼식대로 다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뭐. 그건 네가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래. 그럼 형님은 평생 모르시겠네요? 아이, 농담이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님. 지가 무슨 기분을 나빠해. 사실인데. 아니,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말입니다. 정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좋은 날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있었더니 이번엔 표정이 왜 그러냐면 구박을 하더군요. 형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똥 씹은 표정이야? 왜? 이렇게 좋은 날. 사실 형님도 결혼식 크게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작은 게 좋았어. 크게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성격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동서가 입을 삐죽이더군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형편껏 했다고 하세요. 하여간 자존심은. 뭐? 아니, 별말 아니에요. 이미 다 들었고 들리게 이야기해놓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속 시끄러웠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뭐 제가 안 가면 1년에 몇 번 볼 사이도 아니라 전 이젠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게다가 몇 년 쉬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가까이서 살 거란 생각을 안 했어서 그런지 그냥 기분 나빴지만 참자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생각보다 못된 사람이었고 또 집요했어요. 형님, 어? 여긴 어쩐 일이야?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니? 가족끼리. 아유, 어머님도 오셨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서 무슨 일인가 해서요. 제 말에 저희 집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둘이 가도 된다니까. 얘가 꼭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잖니. 하여간 착해 빠져가지고. 착해 빠졌단 말에 비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고 물었습니다. 어딜요? 제가 오늘 과일 좀 갖다 드리려고 어머님 댁에 갔다가 어머니랑 텔레비전 보는데 거기에 브런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희끼리만 가기 그래서 형님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 잘했죠?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데 그 속내가 훤히 보였지만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어, 잘했네. 형님도 저런 거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거라며 어찌나 네 생각하던지. 이런 동서가 어딨니? 너는 정말 복도 많다. 그 복 정말 필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같이 브런치를 먹으러 나갔어요. 나가는 내내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칭찬이 끝이 없었습니다. 너는 어쩜 운전도 이렇게 잘하니? 맛있는 거 보면 어른 생각나는 것도 참. 요즘 애들 그런 애들 없는데. 동서가 시어머니 댁에 자주 가는 거 아닌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물론 저도 자주 가지 않고 연락도 자주 안 드리니까 할 말은 없지만 동서가 그렇다고 저보다 더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면 입에 발린 말들을 엄청나게 잘하긴 했어요. 왜 같은 행동을 해도 말로 자기가 수십 배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서가 딱 그랬습니다. 에이, 왜요? 형님도 잘하시는데. 전 티는 안 냈지만 그래도 때 되면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할 건 다 했거든요. 근데 동서처럼 호들갑 떨어대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런지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무슨, 네가 100만 배 더 잘하지. 티를 좀 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런 성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가서도 저를 향한 두 사람의 앞담화는 계속됐어요. 내가 이런 곳을 너 아니면 어떻게 와보겠니? 나는 며느리 봤다고 주변에서 막 그랬을 때도 본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가 들어오니까 이제야 며느리 본 것 같구나.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에이, 형님이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속정은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속정이 많아서 뭐하니? 누가 안다고? 그런가요?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덕에 내가 이런 식당도 다 와보고.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는 대화들을 나누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체했어요. 형님, 속이 안 좋으세요? 좀 체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먹던 거 먹어 그런가? 왜 그러지? 약이라도 사드릴까요? 그래, 저런 것도 먹어본 사람들이나 먹지. 아니, 1인분에 고작 2만 얼마 하는 브런치를 제가 안 먹어봤겠냐고요.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듣기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건지 집에서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이 좋지 않은데 기분까지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 나 먼저 가볼게.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 택시 타면 금방인데 뭐. 택시비 아끼셔야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 아낀다고 뭐 안 한 것도 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 쓰면서 살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저 저를 지금 백수로 알고 있고 자신처럼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지 않으니 제가 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보다 없는 게 분명하니까 일부러 약을 올리려고 그런 거든지 말입니다. 그 정도는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기분이 나빠서 말투가 좀 세게 나가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자기 입을 가리며 말하더군요. 어머,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전 그냥 형님이 걱정돼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걱정이나 배려를 우린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해. 그니까 괜찮아. 앞으론 그런 걱정이나 배려 안 해줘도 돼. 동서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 이래로 가장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확 굳어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동서를 싸고 돌기 시작했어요. 너 내가 걱정을 해주는데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니? 형님이 기분 많이 나쁘셨나 보네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원래라면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모른 척하며 넘겼을 텐데 그날은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서의 그런 꼬라지도 더 보기 싫어서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전 그런 걱정 바란 적도 없고요. 동서가 말끝마다 형님은 없어봐서 모르시겠다고 하는 거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 알고 그러면 정말 못된 사람인 거고 모르는 사람인 거면 알려줘야죠. 사회화가 덜 된 건데. 어디 가서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동서.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해. 우린 가족이니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알겠지? 밖에서 그러지 마. 제 말을 들을 때마다 동서의 표정이 확확 구겨지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사람 상대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사실 동서 같은 스타일 말로 받아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동안 참았던 거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밖에선 안 그래요. 어머, 그럼 밖에선 안 그러는데
가족한텐 그러는 거야? 가족이니 편해서 그런 거죠.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할게요. 가족끼린 더 조심해야지. 원래 편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잘해야 하는 거. 알지?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자 동서의 얼굴은 이제 굳어지다 못해 구겨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나 보더라고요. 너 정말 그만 못하니?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랑 싸워? 어머니, 이게 싸우는 걸로 보이셨어요? 전 동서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동서가 여태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삐죽삐죽하길래 그런 둘을 두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보나마나 제가 가고 나서 뒤에서 저를 죽어라 씹어댈 게 분명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없는 곳에서 그러든 말든 말입니다. 집으로 와서 남편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더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으니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의 예상은 정말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올 때 과일 좀 사오거라. 분기별로 한 번씩 시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과일을 사갈까 물었지만 알아서 몇 개 사오라는 말에 전 시댁으로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러 복숭아와 포도 같은 것들을 작은 박스로 한 박스씩 사서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곁눈질로 한번 보더니 왔니? 고맙다 뭐 그런 말 하나 없이 부엌으로 쓱 들어가시더군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뭘 그러고 섰니? 와서 얼른 돕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음식을 하는 중이시더라고요. 얼른 앞치마를 입고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돕는데 동서가 오지 않길래 물었어요. 동서는 언제 온대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찌릿하고 보더군요. 그러고는 날카로운 투로 말했습니다. 왜? 손윗동서 노릇하고 싶어서?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림? 네? 그냥 언제 오는 건지 물어본 건데. 그냥 진짜 언제 오는 건지 물어본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그전까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더 심해지긴 했어요. 그거 아니면 네가 걔를 왜 찾아? 혹여나 오늘 뭐 시킬 생각 말거라. 애 몸 안 좋다고 병원 다녀오느라 늦는다 전화 왔었으니까. 하면서 으이구 꼴의 형님이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참을 요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저야 워낙 서울에서 일할 때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왔던지라 다른 사람들보다 멘탈이 세서 그런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여자들은 분명 너무 서러웠을 거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요리하다 거의 끝날 즈음이 되어서야 동서네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원래 제가 말에 전하기 전부터 그니까 첫인상부터 동서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녀가 반갑게 인사해도 늘 꾸벅 인사만 하고 말에 섞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같이 들어오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도 남편 눈치를 슬쩍 보는 게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당신 앞으로 말 조심해. 알겠지? 도련님이 웬일로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원래는 꽉 잡혀서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듯 보였었거든요. 그런 도련님이 저렇게 나올 정도면 동서가 또 말을 막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심하게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동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네가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들어서면서부터 애를 나무래.
아니, 이 사람이 형한테 말실수를 좀 해서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그냥 말한 거예요. 애가 말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러자 남편이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른이 무슨 애예요. 누가 보면 미성년자 두고 하는 말씀인 줄 알겠어요. 남편까지 가세에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시더군요. 큰아들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편이긴 했거든요. 무슨 말실수를 한 건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분위기나 저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한 건 분명해 보였어요. 남편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어두운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시느라 저에게 싫은 소리 못 하시더군요. 평소라면 이미 몇 번이나 했었어야 하는 타이밍의 말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눈치만 보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과일을 먹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제가 할게요. 그러고는 아주 큰 과일 바구니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반색했어요. 너는 역시 센스가 달라. 그러고는 저를 힐끔 보더군요. 보나마나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냥 모른 척했어요. 제가 모른 척을 하자 평소라면 한마디 더 보탰을 사람들이었지만 참더군요. 남편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깎을게요. 어머. 네가 왜 해? 네가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슬쩍 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과일을 잘 깎으시긴 하시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며 저희 세 사람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려던 걸 겨우 참았습니다. 작은 며느리한텐 네가 안 깎아도 된다고 말해놓고 큰 며느리에게 네가 하라고 할 수 없으니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말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어이구 하면서 일어서서 과일을 깎으시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런 남편을 도련님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고 말입니다. 참다 못한 동서가 작게 한마디 하는 게 들렸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눈치를 봐? 시끄러워. 형 화나면 엄청 무서워.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게 나름 즐거운 구경을 하며 과일을 먹고 있는데 동서가 뭔가 생각난 듯 박수를 치며 말하더군요. 아, 이번에 서울에서 오케스트라가 내려와서 클래식 공연 한다는데 어머님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전에 왜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아, 그러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런 거 실제로 들으면 더 멋지다더라. 그러더니 동서가 저를 슬쩍 보더니 말해왔습니다. 그날 처음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형님도 같이 가세요. 나?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려 했어요. 같이 다니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아는 얼굴들 천지일 텐데 귀찮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왜? 당신도 가봐. 클래식 좋아하잖아. 형님이요?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동서가 굉장히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봤고 전 남편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 다 알면서 왜 저러나 하는 얼굴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시침을 떼고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문화생활도 하고 와. 응?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할 수 없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뭐 그러지 뭐. 제가 날짜랑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가면 더 재밌으니까. 근데 형님이 클래식을 좋아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는 듯 말하는 동서를 향해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는 왜 그랬나 궁금했지만 못 물어봤거든요. 아깐 왜 그랬어? 나 거기 가면 죄다 아는 사람들 뿐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랬어. 당신 그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 좀 알리라고. 그제야 남편의 의도를 알겠더군요. 뭐 딱히 숨기고 있던 거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긴 했습니다. 제가 자신보다 잘 살고 더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면 동서 표정이 어쩔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냥 평소의 차림에서 조금 깔끔하게만 입고 동서가 사준 그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경 쓰시긴 했는데 그래도 더 차려입고 나오셨으면 좋았을걸. 동서가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확실히 동서는 차려입고 나오긴 했더군요. 너무 과했지만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사람들은 더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생각이 짧아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취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동서처럼 너무 차려입고 온 사람이 많이 없을걸? 원래 오케스트라 공연은 이렇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지방이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진짜 웃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도 완전 화려하게 하고 오셨더군요. 그때 잠시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죄다 아는 사람들 뿐일 텐데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과한 차림새의 말입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좋더군요. 지긋지긋해서 내려온 건데 다시 악기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몰입해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져 보니 시어머니는 졸고 계셨고 동서도 억지로 졸음을 참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니 민망한 듯 시선을 돌리더군요. 공연을 다 보고 나오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지치긴 했지만 원래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일도 시작했었던 거니 말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음악을 들은 것 같아 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오려는데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진짜 클래식 좋아하시나 봐요. 굉장히 집중해 들으시던데? 좋아해. 이런 공연 좀 더 자주 다니시면 좋으실 텐데. 그쵸? 서울에선 자주 다녔어. 형님이요? 정말요? 못 믿겠다는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마 저를 무시할 거를 하나 더 만들 생각으로 여길 데려온 건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집중해서 보고 즐기는 것 같으니 다른 걸로 시비를 걸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공연 비싼데 자주 다니시려면 돈이 많이 드셨겠어요. 아니 뭐, 난 내 돈 주고 다닌 건 아니고.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공연자로 가거나 주로 초대권을 받아서 갔으니 제가 돈을 쓰진 않았죠. 그런 제 말에 들은 동서가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누가 보여줄 때만 가시나 보구나? 하긴 이런 공연은 비싸요. 그죠? 취향이 고급진데 지갑 사정이 그걸 못 따라가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괴롭겠다. 그지 않아요? 그니까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사람은. 둘이서 또 쿵짝이 맞아 앞담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방금 전까지 좋았던 기분이 확 안 좋아지려던 그때 누군가 어디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쌤! 은원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와 동서 시어머니가 동시에 돌아봤어요. 그곳엔 꽃다발을 들고
지인들과 인사 중인 오늘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제자인 아이였어요. 아유, 쌤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 제자가 저를 아는 척하며 다가오자 동서와 시어머니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 커졌어요. 제가 픽 웃으며 그 제자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민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와,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셔서 저희가 쌤 어디 가셨나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아휴, 그냥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지방 내려와 있었어. 너도 좋아졌더라. 와, 진짜요? 제자인 지민이가 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며 감격했습니다. 원래 저는 칭찬에 좀 박한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칭찬을 들은 제자들은 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칭찬을 들었으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요. 그런 지민이의 소리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어떻게 저희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교수님이 안 봐주시니까 저 피치가 더 떨어진 것 같은데. 돌아오시긴 돌아오실 거죠? 그쵸? 방금 전까지 악기를 연주하던 공연자들이 우르르 달려와 저에게 그런 말하는 걸 동서와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잠시 보다 말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나 시어머니랑 동서. 제자들이 제 말에 우르르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 같은 며느리 두시고 좋으시겠다.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인사를 다 받았습니다. 동서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다. 점점 어딘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한 대를 받고 공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너 애들 가르치는 일 하다 그만뒀었다 했지? 그게 대학이었어? 아, 네. 음대 교수였어? 아직 교수긴 하죠. 안식년 내려온 거니까.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때도 지금도 그만둘지 말지 고민했고 하고 있는 중이라 혹시나 그만둘 수도 있는 일 굳이 말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걸 말 안 했냐며 평소처럼 나무라다가 아차하는 얼굴로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기 친구들이 다 제자들이야? 네, 한 번씩은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시어머니가 대단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했고 동서는 궁금한 건 많아 보였지만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마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걸 이젠 알게 된 듯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동서가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저에게 말하더군요. 재밌으셨겠어요. 뭐가?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속으로 되게 비웃으셨겠네요. 그 말에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서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아기를 가지고 저에게 그동안 기분 나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아, 그거 다 나 기분 나빠지라고 한 말이 맞았구나. 난 나랑 하다고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귀엽네 하고 넘겼는데. 동서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리고 함께 집에 돌아갈 때까지 동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무척 놀라신 듯 질문을 쏟아냈고 말이죠. 그러면 서울 돌아가면 다시 교수하는 거니? 전에 사돈 어르신들이 뭐 하신다 그랬더라? 그분들도 다 학생 가르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분 다 교수시니? 와 같은 제 배경에 관한 질문들이요. 그래서 다 대답했어요. 올라가면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가 맞다고요.
그랬더니 그런 대단한 집 딸인 줄 몰랐다는 둥, 왜 그런 되기 힘든 자리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둥, 또 계속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라 가라고 한 거라더라고요.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된 셈이었죠. 그 이후로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동서는 확실히 기가 팍 죽어 있긴 했어요. 제가 자신보다 명백히 배경이 다 낫다는 걸, 그것도 아주 낫다는 걸 알게 된 다음이니 당연한 거긴 했습니다. 그걸로 저를 찍어 누르려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시어머니는 참 투명한 분이시더군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다음부터 저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졌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하던 애 아니니?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던 애가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그러고는 쓱 동서를 보더군요. 동서가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뭐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닌 사람 정해져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네가 그동안 이렇게 소탈하니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겠니? 처음에는 좀 후련한 마음도 있긴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동서가 무시당하는 걸 보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도 불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성격이 되지 못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 동서가 어느 날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사람이 더 가지고 못 가지고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동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행동이야. 평소라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파르르거리며 제 말에 반박했겠지만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런 사람 앞에 대고 더 말하는 것도 그냥 웃겨. 그냥 거기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동서는 이혼하겠다는 둥,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 없다는 둥 난리를 쳤다곤 하더라고요. 설거지하라고 자기를 바라본 시어머니나 저한테 들었던 말들이 꽤나 충격적이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에게 한 말과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다가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바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었죠. 동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자신은 임신했고 엄마가 될 수 있는데 전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또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거 진짜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세상 모든 엄마는 대단한 게 맞아. 형님도 엄마가 되시면 좋을 텐데. 나? 난 이미 늦었기도 하고 바라지도 않아. 난 스스로 좋은 엄마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렸거든.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으면 아이도 불행해질 수 있는 거니까. 제 말에 들은 동서가 입을 삐죽이더군요. 동서는 꼭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래. 그럴 거예요. 그럼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 말에 입을 또 다물고 저를 가만 노려보더라고요. 뭐 이젠 귀엽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매번 실패하는 약 올리길 매번 하는 것도 재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동서는 다시 만족한 듯 시댁을 열심히 왔어요. 어르신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서를 어와둥둥 해줬으니 말이죠. 본인도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중 동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소식이긴 했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정말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말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 같은 건 아예 하지 않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야 정말 안 생길 거니 그랬던 건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현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관심은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연했어요. 노산이라 몸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모든 사람이 저를 불면 날아갈까 걸을 때도 함부로 걷지 못하게 마치 쉽게 깨지는 유리 다루는 것처럼 귀하게 대접했으니 말입니다. 동서는 또 뒷전이 되고 만 겁니다. 이번엔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요. 어느 날 동서가 그러더군요. 진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일부러 임신을 어떻게 해? 동서, 그 심보 좀 곱게 써. 마음을 곱게 안 쓰니까 자꾸 동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는 걸 수 있잖아. 동서는 또 삐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는지 저에게 시비를 거는 일은 없었어요. 뭐 엄마가 되니 철이 든 걸진 몰라도 말입니다. 병원에선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했지만 전 그냥 평소 지내던 것처럼 지냈어요. 다만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싹 없어지긴 했죠. 그래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임신 초기를 넘겼고 지금은 만삭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아무래도 노산이다 보니 주변에서도 병원에서도 걱정이 많아 예정일이 다가오니 다들 입원을 권유하셔 입원을 했거든요. 기형아 검사도 다 했고 또 아들이라 그러더군요. 그 소식에 은근 딸이었으면 했던 남편은 속상해했지만 또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넌 어쩜 이렇게 예쁜지만 골라서 하니? 그 말 분명히 동서에게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오니 배도 당기고 잠도 바로 누워서 못 자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남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두세 번씩 하나 싶어요. 다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동서는 얼마 전에 해산했어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부러워하며 농담으로 우리도 하나 더 낳자고 하더군요. 분명 아이 욕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생긴다니까 좋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마 힘든 출산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산이니 어쩔 수 없겠죠. 저도 각오하고 있던 부분이라 겁은 좀 나긴 하지만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또 배가 엄청나게 당기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사연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이 늙은 나이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늙음하게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는 처음 결혼이란 걸 했을 때도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사랑 같은 걸 받지 못했거든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해서 세 딸과 두 아들을 키웠어요. 지금이야 20살에 결혼한다고 하면 사고라도 쳤냐 이야기가 나오기 십상이었지만 저 때만 해도 20살에 결혼하는 게 그리 낯설지만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낳는 거, 아이가 국력이었던 시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저는 남들처럼 대충 부모님 중매로 그리 잘나지도 나쁘지도 않은 또래 남자랑 일찍이 결혼했습니다. 너무도 힘든 나날이었어요. 남편도 결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야 했기에 졸지에 아내랍시고 들어온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은 그저 저희의 생활을 위한 돈만 벌 뿐 진정한 부부로서의 유대를 나누지 않았어요. 여보, 저랑 이 앞에 공원에 산책이나 갈까요? 됐어. 일하고 와서 피곤해. 다녀오려면 당신이나 다녀와. 저 역시 결혼을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결혼하게 되었으니 최대한 잘 지내보고 싶었죠. 다만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외에는 저와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도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저 며칠만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이 서방은 어떻게 하고 너만 집에 와? 올 거면 다 같이 오거라. 친정집에서 재충전 좀 할 겸 쉬고 싶어도 부모님은 남편과 같이 오는 게 아니면 저보고도 따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집에 오려고 하느냐고요. 왜 어머니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너무 서러워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에게 조금씩 더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도 참 미련했습니다. 애들은 애들의 인생이 있는 거지 부모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렸을 적 제가 자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보답을 해줄 거란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당시에 불행했던 저를 살게 했고 잠시나마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습니다. 저 혼자서 5 아이들을 키우기는 무척이나 어렵긴 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남편이 아주 적은 돈을 벌어오지 않았으며 특히 첫째와 둘째는 중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자기들이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동생들과 놀아주는 일도 했어요. 그렇게 간신히 애들 도움받아가며 살아가는데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날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날이었고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연기처럼 증발한 날이었죠. 정말 앞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때 오로지 남편 수입에만 의존해 살아왔던 저였고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했기에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혼자 살아갈 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살던 곳을 정리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긴 했지만 부모님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살기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버거우셨는지 어느 날은 제게 마지못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얼른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봐라. 언제까지 혼자 살면서 애 5을 키울 수 없잖니? 우리도 힘들구나. 둘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너랑 손주들까지. 아직 네 나이가 어리니 다른 남편 만날 수 있을 거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저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느니 자기들은 우리를 전부 키울 수가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들만을 하며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은근히 바라셨어요. 그때는 정말 부모님이지만 많은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런 원망을 품을 여력도 없이 저는 살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부모님의 소개로 알게 된 아줌마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점례 아줌마. 아직까지 그 아줌마 이름이 기억에 남아요. 얼굴에 점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늘 따뜻한 웃음으로 저희 애들을 맞아주시며 귀여워해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제 처지를 많이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례 아줌마가 제 손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나 따라와 봐.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라도 하면 살림에 보탬이 좀 될 거야. 과일 파는 건데 자네가 아주 잘할 듯 싶어. 일단 시골 시장이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로 북적거리는 게 기분 좋았어요. 그 속에 있으니 조금이나마 힘든 삶이 잊혀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줌마의 도움으로 시장에서 작게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5아이를 먹고 입히기엔 턱도 없었어요. 소줍은 성격 탓에 장사를 잘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작은 시골 동네 시장에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저는 삼시세끼 굶어서라도 어떻게든 애들은 하루 한 끼씩은 챙겨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아기 새들처럼 저만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든 힘이 나곤 했어요.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란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밤잠 참아가며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열었고 늦은 밤까지 과일을 팔았습니다. 다행히 점례 아줌마도 제 애들 밥을 잘 챙겨주시곤 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자랑하기 위해 가져오는 100점짜리 시험지.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이야기거리들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나마 애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가난하긴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작은 밥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저녁을 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오늘 힘들었지? 내가 주물러 줄게. 여기 시원해? 아님 여기? 어린 아들은 제 손을 주물러 주었고 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은 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안마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새가 성장하면 둥지를 떠나듯 아이들도 하나둘씩 제품을 떠났어요. 애들도 저보다는 자기들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진 저를 도와서 이것저것 하기도 했지만 이젠 친구들이랑 노는 거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죠. 이해는 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5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했던 저는 아마 그때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선 여자로서 혹은 제 개인으로서의 삶을 완벽히 버리지 못했었는데 아이들은 벌써 저를 벗어나려고 하니 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제 인생만 허비한 느낌이랄까요?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이라니 이른 것 같네. 조금 더 엄마랑 있어도 괜찮지 않아? 꼭 가야 하니? 엄마, 난 예전부터 어른이 되면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있으니까 전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주 연락 줘라.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을 조금 앓았던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인생이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했지만 기쁨과 행복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마 자식들도 이런 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테죠. 딸이고 아들이고 다들 성인이 되자마자 하나도 자기 살 길 찾아 떠났고 회사 다니고 공부하며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나이가 찬 뒤에는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사위 며느리 데려오기도 했어요. 엄마,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특히 저를 가장 잘 챙겨두었던 작은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땐 정말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우리 작은 딸도 이제 나를 떠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해준 것들에 비해 잘 자랐던지라 뿌듯하기도 했지만 결혼하고 난 뒤 자식들은 저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요새 많이 바쁘니? 연락도 안 하고. 아, 죄송해요, 엄마. 요즘 일이 제일 바쁠 시기라서요. 나중에 명절 때 꼭 들릴게요. 아들, 딸들은 명절에만 보러 왔고 그마저도 가끔씩은 힘든 듯 했어요. 명절날 와서도 저랑 얘기를 한다기보단 핸드폰을 하거나 자기 일 얘기만 했어요.
물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귀한 손주도 보게 해줘서 고마웠지만 절 한 번 더 들여다 주길 바랬던 어미 마음이 더 컸나 봐요. 명절에 아이들이 왔다 가고 북적거리던 소리가 사라질 땐 그렇게 마음이 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작은 딸이 가끔씩 엄마 보겠다고 고향도 찾아오고 옛날 얘기도 나누다 돌아갔기에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쪽에 와서 사는 거 어때? 엄마랑 가까운 데 살면 왕래하기도 좋고 엄마도 내 얼굴 자주 볼 수 있잖아. 엄마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돼.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컸기에 작은 딸 곁에 가 살면 그 외로움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았어요. 사위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거절하긴 했지만 작은 딸은 사위도 이미 허락한 일이라며 얼른 장모님 오실날만 기다리고 있다 했죠. 며칠을 고민하다 그렇게 전 염치를 무릅쓰고 작은 딸 옆으로 가 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잘 오셨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주말이든 언제든 오셔도 돼요. 사위는 작은 딸 말처럼 정말로 싹싹한 얼굴로 절 반겨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더 안심을 하게 됐고 전 반찬도 만들어 갖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면서 그렇게 작은 딸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제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특히 좋아했는데 그럴 만도 했어요. 작은 딸은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사위도 나름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작은 딸 집에 가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져 있었을 정도로 둘 사는 게 바빠 보였거든요. 일 끝나고 피로에 지쳐 엄마하고 절 부르는 작은 딸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아이들 사는 게 힘들어 보여 저는 더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냉장고도 채워주고 대청소까지 한 번씩 해주면서 딸아이의 손을 어떻게든 덜어주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픈데요. 아마도 둘째 딸도 이 사연을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차를 하고 집 쪽으로 걸어오는 딸과 사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느낌이 불안했어요. 가까이 가서 들으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됐고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니, 장모님 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시는 거야? 저번에 한 달 정도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한 달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만 계속 이 동네에서 사실 거야. 아, 불편하다고 했잖아. 당신은 딸이지만 난 남이야. 아무리 장모님이 음식 갖다 주고 한다 해도 싫다고. 솔직히 음식도 다 간 안 맞고 김치는 쉬어 있는데 먹으라 하고 장모님 때문에 옷도 못 갈아입어. 아무튼 불편해. 이제 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사라도 가게 해. 그때만큼 제 자신이 초라했을 때가 있을까요? 순간 정말로 살기가 싫었습니다. 전 서둘러 제 몸을 숨기고 택시를 타고 어디든가 숨을 죽여 울었습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이 너무도 보고 싶었고 나 좀 데리고 가라 말하기도 했어요. 허나 다음 날엔 둘째 딸에게 전화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갈 거라 말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냥 여기보다 공기 좀 더 좋은 곳이 좋을 것 같아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굳이 먼 곳으로 가야 해? 가까워야 엄마도 나도 왕래하기 편한데. 아니야. 엄마가 한번 또 들릴게. 둘째 딸에겐 뭐라도 둘러댈 말이 없어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월마다 애들이 용돈이랍시고 돈을 주기도 했지만 돈보다는 애들 얼굴 한 번, 손주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저로선 매년 쓸쓸하단 마음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 근처에 있던 탑골공원에 자주 놀러 나갔던 것 같아요. 변변찮은 친구도 없이 너무 애들에게만 집중했던지라 이제부터라도 뭐라도 해보고 싶었죠. 탑골공원엔 무료 급식을 주는 곳도 있었고 제 또래의 늙은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기에 친구를 사귀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무료 급식은 별 볼이 없었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라도 놓칠 수 없었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한 숟갈, 두 숟갈 뜨고 햇빛 잘 드는 의자에 앉아 요새 젊은이들 돌아다니는 것보다 근처 경로당까지 가서 바둑이라도 한 판 두거나 고스톱을 치면 그날의 일과는 끝이 났습니다. 민주 엄만 요새 여기 엄청 자주 들리는 것 같아. 매일같이 꾸준히 다니다 보니 안면을 트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 장성할 때까지 다 키워놓게 했는데 남편도 아내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네들이었죠. 아이고, 당신이랑 뭐 다를 게 있나? 나도 외로워서 들리는 거지.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안 그래? 나 여기 없었으면 진즉 늙어 죽었을 거야. 같은 노인네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았어요. 편하기도 했고 마음 나눌 곳도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1년 넘게 탑골공원과 경로당을 다니니 그 인근 사는 노인들 중에선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도 제법 또래 늙은이들 사이에선 인지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공원에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있더군요. 솔직히 제 나이대의 남자들은 다 늘어진 메리아스에 헐렁한 반바지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남자는 매번 중절모에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민주 엄마, 저 남자 누군지 알아? 언제부턴가 여기 공원에 자주 보이는데 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어서 말이야. 나도 몰라. 이사 온 사람인가?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남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성적인 관심이 조금은 갔습니다. 젊은 애들처럼 사랑이 불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깔끔한 행색을 하고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노인네들도 슬쩍슬쩍 다가가서 관심을 표했지만 남자는 아무에게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만 달랐죠. 여기 자주 오셨나요? 남잔 저에게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는 제 곁으로 와서 말을 건넸죠. 가까이서 본 남잔 훨씬 더 멀끔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인사를 하는 것조차 남달랐죠. 중절모를 정중히 벗어선 가슴께에 갖다 대고 허리 굽혀 인사를 하는데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노신사 같았어요. 벌써 1년째 오고 있죠. 탑골공원은 처음이셔요? 아유, 요 근래 자식놈들이 근처로 이사 와서 저도 같이 오게 된 건데 공원에 온 건 처음입니다. 나이가 드니 애들도 다 자기 삶 살고 적적해서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전 자식놈들도 다 멀리 살아서 여긴 저 혼자인데 같은 노인네들이라도 안 보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늙음한 인생이 다 그렇죠. 그래도 자식들 잘 커서 자기 인생 사는 거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생긴 것도 멋있었는데 목소리도 무슨 성우 같았어요. 게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이렇게까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른 노인네들은 어떻게 저 양반이랑 말을 텄냐며 자기들이랑도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 했지만
전 내심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그 잘난 노신사가 저와만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물론 한 번 정도는 소개도 해줄 겸 자주 가는 경로당에 가려고 해봤지만 남자는 경로당엔 관심이 없다며 지금처럼 공원에서 미숙 씨랑 대화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노신사와 한 달, 두 달 만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무척이나 가까워졌죠. 저희 집에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요리를 해먹고 남자가 자고 간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만 안 했지 사귀는 거랑 별다를 바 없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경로당에 가는 날도 줄이고 공원에서 남자를 만나면 느릿하게 한 바퀴 거닐다가 따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저희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민주 엄마, 요새 왜 이렇게 안 와? 얼굴 까먹겠어. 나도 요새 민주 엄마 웬 멀끔한 노인네랑 만나잖아. 황혼 결혼하게 생겼는데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게 생겼어? 이제라도 새 출발해야지. 주변 또래 할망구들이 부러운 티를 냈지만 그네들 말대로 전 더 이상 한가하게 다른 노인들이랑 놀고 있는 것보단 새로 만난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해서 혹시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조금은 소녀로 돌아간 기분도 들었고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생긴 기분도 들어 다시 인생의 행복함을 되찾는 것만 같았죠. 자식들도 제 인상이 펴진 걸 알았는지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나길 한 반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날도 남자의 연락을 받고 나갈 약속을 잡는데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처럼 양복을 입고 나온 남자는 저에게 오자마자 꽃다발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웬 꽃다발이에요? 이거 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꽃다발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이런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남자가 준비한 건 꽃다발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내더니 열어서는 반지까지 하나 보여주었죠.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이랑 지내면서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준 행복만큼 남은 시간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싶단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그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만큼 그저 지금처럼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꽃다발과 반진 더욱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게다가 남자가 가져온 다이아 반진 가격만 5천만 원이 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프로포즈 받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만큼은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전 부인이랑 헤어지고 다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됐어요. 당신과 이별하고 나면 이제 정말로 내게 다른 사람은 없겠죠. 마치 영화 같은 대사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래부터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누가 들었어도 가슴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 당연히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물론 결혼식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알리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것이라고 이야기 정도는 하기로 했죠. 특히 둘째 딸에게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었는데 딸은 놀라워하며 얼른 이 남자를 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엄마. 나 얼른 그분 만나고 싶은데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하지만 남편은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사실상 결혼한 사람들처럼 살게 된 거, 저는 적어도 저희 애들한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남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거부했습니다. 뭐가 일러요? 어차피 이제 여생을 평생 함께 할 건데, 지금이 딱 적기 아닐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당신 애들도 그렇고, 지금 자기 삶 사느라 바쁠 텐데, 우리도 조금 더 여기 적응하고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진 뒤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최대한 빨리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빨리 내 자식들한테 당신은 평생 함께할 마지막 아내라고 소개하고 싶고, 당신 애들한테도 그런 동반자로서 소개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관계인 만큼 시간을 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듣고 보니 납득이 아예 안 가진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1년 뒤에 자신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살게 될 때 서로의 자식들에게 서로를 소개해 주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먼저 제 빌라에서 살기로 했어요. 내가 원래 살던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주었어요. 전세 끝날 때까지 잠시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은 1년 뒤에 끝나니 그땐 내 아파트에서 같이 삽시다. 그때까진 당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사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남자의 제의에 저는 동의했고 본격적으로 함께 사는 걸 준비하며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설렜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결혼을 했던 남편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냈으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된 사람과 과정을 꾸리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요. 사실 예전에야 늙은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막상 나이 먹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축복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딱 일주일 뒤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죠. 여보, 오늘도 같이 산책이나 갈까요? 함께 살게 된 뒤로 남자는 저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란 단어를 들으니 진짜 결혼한 느낌이었어요. 경로당 노인네들한테도 신이 나서 자랑을 했죠. 새 시집 갔다고 말이죠. 다들 저를 부러워하는데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집에서도 무척 가정적이었어요. 아침에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식사를 하자며 미리 밥을 차리기도 했고 제가 청소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꼭 뭐라도 일손을 도우려고 했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탁을 같이 살게 된 뒤로 할 때가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남자를, 내 남편을 의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혹시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돈의 단위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횟수가 그리 잦지 않았고 저는 그 남자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어요. 어차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깟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못 빌려줄 이유 없으니까요. 게다가 소액의 경우는 며칠 안 지나서 갚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남자가 없을 때였던지라 오랜만에 만난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딸이 별다른 문제는 없냐 묻더군요. 그때 돈 생각이 확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표정이 안 좋은데? 뭔 일 있구나. 얼른 말해봐요. 그게 사실은 사실 딱 동거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쯤 남자는 점점 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도 돈이 없어 허덕일 정도였죠. 그동안 아이들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쓸 곳이 없어 모아두었던지라 그간 돈을 빌려달란 요구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충당해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 돈조차 떨어져갈 지경이었습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 이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다 안 갚았잖아요. 자식들한테 받은 생활비 모아놓은 거 다 줬다고요. 저도 이젠 돈이 없어요. 아들 녀석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돈만 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사업 재개하면 그간 빌려간 돈을 한 번에 돌려줄 수 있는데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휴, 돈이 얼만데 그래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내심 그게 고민이었죠. 연애만 했을 땐 몰랐지만 이 남자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젊었을 적 제대로 돈을 못 벌어와 아들 학비도 지원을 못 해줬다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다 했어요. 저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뼈저어가며 과일을 팔았던 건 모두 아이들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때 내가 조금 더 돈을 잘 벌었다면 생각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들에게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날 때 덩달아 심각한 표정이 되어선 지나치게 걱정을 했고 얼른 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발에 동동 굴렀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모르는 척 돈을 안 해주기도 그렇더군요. 말로 위로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제가 돈을 해줘야 상황이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모아놓았던 작은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마음 한편 남편에게 말을 못해 조금 답답해지고 있었죠. 이 얘기를 딸에게 털어놓자 딸은 제 생각보다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이걸 엄마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 나한테 얘기라도 했어야지. 그게 그 사람이 작은 돈은 갚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거리자 작은 딸은 더 강하게 저를 야단쳤어요. 안 되겠다면서 자기가 남편을 만나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안 된다. 그리할 필요 없어.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자식한테 고자질한 것밖에 안 되잖아. 이건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알아야 해요. 진정해봐. 그건 엄마가 할게. 그리고 이제부터 돈도 빌려주지 않으마. 그럼 된 거 아니냐. 몇 번이나 애걸한 끝에 딸이 남자에게 전화하겠다는 걸 겨우 말렸지만 딸은 절대 빌려주지 말라며 제게 신신당부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도 딸이 돌아간 날엔 마음이 찝찝하기 그지없었어요. 생각해보니 남자의 아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뭔지도 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봤자 뭐하나 싶기도 하고 하여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건데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들이 하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어? 회사? 그런데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회사란 말에 크게 당황했고 말에 이상하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저녁 반찬으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남편이 회사 이름을 말해주어 찾아보았는데 뉴스 기사도 있고 나름대로 좀 유명한 회사 같아
그제야 좀 마음을 좀 놓았습니다. 사실 돈 빌려달란 요구를 제외하고 정말 좋은 남자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함께할 이 사람을 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여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살아왔던 제게 그 남자는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언젠가부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깨작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건 처음 있던 일인지라 너무도 놀랐어요. 아니, 당신 술 먹었어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휴. 그런데 남자는 제 말에 대꾸 없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걸어가더니 침대 머리맡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몇 번을 재촉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란 말만 반복했어요. 당신이 죄인이긴 왜 죄인이에요? 그저 자식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뭐든 도와줄 테니 일단 말해봐요. 제가 도와준단 말을 꺼내자 결국 침묵이 1시간쯤 되었을 때야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우리 아들 사업이 휘청거리네.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여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돈 빌리긴 너무 염치가 없고 결혼 전엔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도 못하고 미안해.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남자는 말을 마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삼 그 흐느낌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던지요. 자식에 대한 미련과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다 아파왔어요. 전 가만히 그 사람의 등을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허나 남편 아들이 필요한 액수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빌려준 돈들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 막막해하다 하는 수 없이 둘째 딸을 제외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려 조금씩 돈을 모았고 친하게 지낸 노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건 그나마 제 통장에 남은 돈을 싹 다 끌어서 5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에게 입금을 해주었고 남자는 연신 제 볼에 뽀뽀하며 저밖에 없다는 둥 제 덕분에 큰 돈을 벌 거라는 둥 온갖 사탕 발린 말들을 해주었죠. 얼굴도 한 번 못 본 남자의 자식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인 만큼 잘 되기를 바랬어요. 둘째 딸은 나중에서야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난리가 났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딸의 말을 들었어야 하나 봅니다. 지금은 밀어냈던 제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주말 아침이었어요. 조금 늦지막이 일어났는데 집에 남자가 없더군요. 평소 한 번도 제가 자고 있을 때 나간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가게라도 갔거나 혼자 산책이라도 돌고 오려나 보다 싶어 조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쯤 되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세상에 불과 어제까지도 멀쩡히 전화가 됐었던 번호가 갑자기 없는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서 급히 집안을 뒤졌는데 옷이며 신발이며 남자가 저희 집에 살 때 가져온 물건들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멍청했어도 그쯤 되니 알겠더군요. 저한테 돈을 뜯어내고 도망쳤다는 걸요.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마침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기에 경찰에게 얼굴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사기 전가만 10범이 넘는 상습범이라더군요. 저처럼 결혼을 빌미로 같이 살자고 해서 돈을 빌리고 어느 정도 돈을 빌리고 나면 그대로 잠수를 타는 수법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 너무 기대하고 있지 말란 경찰의 말에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남자가 처음 주었던 그 다이아 반지가 생각났죠. 급한 대로 그거라도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들러 금은방에 갔으나 그 반지 역시 가짜였습니다. 5천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짜였죠. 전 금은방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왜 다이아 반지마저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의심할 거린 충분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빌렸고 아들이란 자도 한 번쯤 덜 찾아올 만한데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눈이 멀어버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였습니다. 나중에 딸아이가 와서 저를 부축해 겨우 집에 데려다 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평생의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다. 이제 슬슬 애들한테 돈도 갚아야 할 텐데 미치겠어요. 아이들한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 엄마를 뭐라 생각할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입니다. 제 인생은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다 제 인생은 찾지도 못하고 기껏 사랑이라 여겼던 남자에겐 사기만 당하고 사는 낙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탑골공원도 경로당도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소문이 퍼져나가는 순간 손가락질이라도 당할 것만 같고 예전처럼 다시 집에만 박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남자는 언제 잡히는 걸까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걸지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매일 걱정만 앞섭니다. 요새 불면증도 생겼고 밥도 못 먹어서 살이 볼품없게 빠졌는데 그 무엇도 결단 내릴 수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우연찮은 기회로 제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면 부디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못 받아본 사랑 한번 받으려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네요. 제 인생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